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이 말은 한 남자의 오만이 아니라 한 시대의 운명을 짊어지고 거친 파도를 헤쳐나갔던 거인의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은 코르시카의 척박한 땅에서 싹터 혁명의 광풍 속에서 자라나 마침내 유럽 대륙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기 이름조차 낯설었던 이방인 소년에서 프랑스의 황제, 그리고 유럽의 지배자가 되었다가 대서양의 외로운 바위섬에서 생을 마감한 남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강렬한 불꽃이어서 그 빛은 온 유럽을 현혹시켰고 그 그림자는 오늘날까지도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의 먼지를 털어내고 그의 발자취를 더욱 깊숙이 따라가려 합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용암처럼 들끓었던 용기와 그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신기루 같은 행복, 그리고 세계의 지도를 바꾸어 놓았던 그의 무수한 결정들을 더욱 생생하게 되살려 보겠습니다. 제1장 코르시카의 이방인, 강철 같은 영혼을 벼리다. 이야기는 지중해의 바람이 모든 것을 마모시키는 섬 코르시카에서 시작됩니다. 1769년 이탈리아계 몰락 귀족 샤를 부오나파르테와 강인한 어머니 레티치아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나폴레온의 부오나파르테. 그의 정체성은 시작부터 경계선 위에 있었습니다. 코르시카인도 그렇다고 완전한 프랑스인도 아니었지요. 그가 태어난 해에 코르시카는 독립의 꿈을 접고 프랑스에 합병되었고 그의 아버지는 살아남기 위해 프랑스 귀족 사회에 편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덕에 어린 나폴레옹은 프랑스 본토의 브리엔 군사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은 10살 소년에게는 너무나도 차가운 세상이었습니다. 프랑스 대귀족의 자제들 사이에서 그는 모든 면에서 이질적인 존재였습니다. 작은 키, 가무잡잡한 피부, 어눌하고 거친 코르시카 악센트의 프랑스어, 동기들은 그를 지프로 만든 코페일런이즈라며 그의 이름을 비꼬아 놀려댔습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도서관 구석에 틀어박혀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과 로마사를 파고들었습니다. 알렉산더, 한니발, 카이사르, 책 속의 영웅들은 그의 유일한 친구이자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위대한 삶을 읽으며 현실의 초라함을 견디고 미래의 영광을 꿈꾸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용기의 형태였습니다. 외부의 조롱과 멸시를 내면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강인한 정신력. 그는 좌절하는 대신 분노를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쏟아냈습니다. 특히 수학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는데 포탄의 궤적을 계산하는 탄도학은 그에게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미래의 전쟁터를 지배할 무기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냉혹한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가문도 재산도 아닌 오직 압도적인 실력뿐이라는 것을. 나는 이들을 실력으로 굴복시키겠다. 이 조용한 결정이 그의 영혼에 새겨진 첫 번째 문신이었습니다. 어머니 레티치아의 강인함은 그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늘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나폴레옹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행복이란 따스한 위로나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열한 투쟁 끝에 쟁취하는 승리의 월계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훗날 그는 나는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술가로서 권력을 사랑한다. 음악가가 바이올린을 사랑하여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 나는 권력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고 싶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소년 시절부터 그는 세상을 자신의 재능으로 조각할 거대한 대리석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두장 혁명의 불꽃, 툴롱의 포성으로 답하다. 1789년 바스티유 감옥의 함락과 함께 프랑스 대혁명의 막이 올랐습니다. 앙시엥 레짐 구체제의 굳건한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자유, 평등, 박애의 함성이 파리의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이 거대한 혼돈은 수많은 이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나폴레옹과 같은 야심가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였습니다. 신분이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이제 능력만이 유일한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포병 장교가 된 그는 고향 코르시카로 돌아가 독립운동에 잠시 몸을 담기도 했으나 결국 프랑스 혁명의 대의에 자신의 미래를 걸기로 합니다. 그리고 1793년 그의 운명을 결정지을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왕당파가 영국과 스페인 함대의 지원을 받아 점령하고 있던 남부의 핵심 군항 툴롱. 혁명 정부군은 이 도시를 되찾기 위해 몇 달째 공격을 퍼부었지만 무능한 지휘관과 비효율적인 작전으로 막대한 피해만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24세의 포병대위 나폴레옹이 새로운 지휘관 앞에 나타나 지도 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명쾌하고 대담했습니다. 항구를 정면에서 공격하는 것은 무모합니다. 진짜 목표는 저기 항구 입구를 장악하고 있는 작은 지브롤터 언덕입니다. 저곳에 대포를 끌어올려 항구 안의 적 함대를 직접 불태워야 합니다. 배들이 떠나면 쥐들은 독 안에 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위원들과 늙은 장군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험준한 절벽 위로 수십 문의 무거운 대포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눈은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가능은 소심한 자들의 변명일 뿐이다라며 직접 병사들의 어깨를 두드리고 진흙탕 속에서 포를 함께 끌었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포대를 구축하고 가장 위험한 곳에 직접 나타나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그의 지식은 책상 위 이론이 아니었고 그의 용기는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병사들은 점차 이 젊은 지휘관의 광기 어린 열정과 천재성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포대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발의 포탄이 정확하게 영국 함대를 향해 날아가자 함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함선들이 불타오르고 겁에 질린 영국군은 서둘러 돛을 올리고 항구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원군이 사라지자 도시의 왕당파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툴롱은 완벽하게 혁명군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 단 한 번의 전투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름 없던 코르시카 출신 포병 대위의 이름이 파리까지 전해졌고 로베스피에르의 동생 오기스탱의 추천으로 그는 단숨에 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24세의 장군, 혁명 프랑스가 낳은 기적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 승리를 통해 그가 느꼈을 행복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것은 자신의 지성과 의지가 현실 세계를 완벽하게 제압했다는 창조주와 같은 희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 지도가 현실의 승리로 바뀌는 그 순간 운명이 자신의 편임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제세장 알프스를 넘어 영웅의 신화를 창조하다. 툴롱의 영웅은 그러나 순탄한 길만 걷지는 못했습니다.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 정권이 무너지자 그의 후원자였다는 이유로 나폴레옹 역시 투옥되는 시련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곧 풀려난 그는 1795년 파리에서 왕당파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자 다시 한번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그는 시가지 한복판에 대포를 설치하고 반란군을 향해 포도탄이라 불리는 산탄을 발사하여 단 몇 시간 만에 반란을 진압했습니다. 이 냉혹하고 효과적인 진압은 그에게 방데미에르 장군이라는 별명과 함께 막강한 권력을 쥔 총재 정부의 신임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바로 오스트리아의 세력권인 북부 이탈리아를 공략하는 이탈리아 원정군 총사령관 임명. 하지만 그가 받은 군대는 군대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몇 달째 급료도 받지 못하고 군화도 없어 맨발로 다니는 병사들이 수두룩했으며 장군들은 27살의 애송이 사령관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부임 첫날 낡은 군복을 입은 병사들 앞에 서서 역사에 남을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병사들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병사들이여, 그대들은 헐벗고 굶주렸다. 공화국은 그대들에게 많은 빚을 졌지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나의 인내심도 그대들의 용기도 모두 시험받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대들을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평원으로 이끌고 가겠다. 위대한 도시들과 광대한 주들이 그대들의 지배하에 들어올 것이다. 그곳에서 그대들은 명예와 영광, 그리고 부를 얻게 될 것이다. 이탈리아의 병사들이여, 이 모든 것을 쟁취할 용기가 그대들에게는 부족하단 말인가? 이 연설은 마법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병사들의 잊혔던 자존심과 숨겨진 욕망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단순한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병력의 집중과 신속한 기동이라는 원칙 아래
자신의 군대를 여러 개의 군단으로 나누어 각 군단이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했습니다. 적군은 그의 군대가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계 격파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로디 다리 전투에서는 적의 포화가 쏟아지는 다리 위로 직접 군기를 들고 병사들을 이끌고 돌격하여 꼬마 하사라는 애정 어린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가 단순한 전략가가 아니라 병사들과 생사를 같이 하는 진정한 지도자임을 각인시켰습니다. 이볼리, 아르콜 등 연이은 전투에서 그는 불패의 신화를 써 내려갔고 오스트리아군을 이탈리아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용기였습니다. 부하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힘. 그의 결정은 언제나 적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군대의 사기였습니다. 그는 점령지에서 거두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병사들에게 급료를 지급하고 최고의 보급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승리를 알리는 신문을 발행하여 프랑스 본국에 나폴레옹이라는 영웅의 이미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탈리아 원정은 그를 단순한 군사 영웅을 넘어 정치적 실력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조약을 맺고 이탈리아에 치살피나 공화국 같은 위성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제 단순한 공화국의 종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하는 주역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사교계의 꽃이었던 조제핀 드 보아르네와의 열정적인 사랑은 그의 성공 신화에 낭만적인 색채를 더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낭비벽과 과거는 그를 괴롭혔지만 조제핀은 그의 야망을 완성시켜주는 아름다운 트로피이자 그에게 부족했던 세련됨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행복은 역시 전장에서의 완벽한 승리, 병사들의 맹목적인 충성,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지적인 희열이었습니다. 제네장 안개 속의 쿠데타, 권력의 심장을 겨누다. 이탈리아의 영웅으로 귀환한 나폴레옹을 파리의 총재 정부는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기가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폴레옹을 파리에서 멀리 떼어놓기 위해 영국의 가장 중요한 식민지인 인도로 가는 길목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이집트 원정을 제안합니다. 나폴레옹은 이것이 정치적 계략임을 알았지만 동시에 동방에 대한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환상을 품고 있었기에 기꺼이 이 원정을 받아들입니다. 이집트 원정은 군사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피라미드 전투에서 승리하며 카이로를 점령했지만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함대가 아부키르만에서 프랑스 함대를 경멸하면서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집트에 고립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원정은 예상치 못한 성과를 낳았습니다. 나폴레옹은 군대와 함께 수많은 고고학자, 언어학자, 과학자들을 대동했고 이들은 이집트의 고대 문명을 체계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특히 로제타석의 발견은 고대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의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하며 이집트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는 그의 야망이 단순한 정복을 넘어 문명사적, 업적을 향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집트에 고립된 채 그는 프랑스의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총재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극에 달했고 오스트리아와 러시아가 다시 연합하여 이탈리아에서 거둔 그의 승리를 무위로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군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이들을 남겨두고 혼란에 빠진 조국으로 돌아가 기회를 잡을 것인가.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1799년 10월 그는 몇몇 측근들과 함께 소형 배를 타고 영국 함대의 감시망을 기적적으로 뚫고 프랑스로 귀환합니다. 그의 귀환 소식에 프랑스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 혼란을 끝내고 질서를 가져다 줄 유일한 인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동생이자 하원 의장이었던 리시엥 보나파르트, 외무장관 탈레랑, 경찰 책임자 푸쉐 등과 손을 잡고 그는 치밀하게 쿠데타를 계획합니다. 1799년 11월 9일 안개에 자욱한 브리메르 18일 아침 그는 군대를 동원하여 의회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원에서 연설하던 그는 독재자 타도를 외치는 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역사를 잡히는 등
위기에 처합니다. 창백해진 나폴레옹이 망설이는 순간 동생 류시행이 칼을 뽑아들고 만약 내 형이 자유를 위협한다면 내가 직접 그의 심장을 찌르겠다고 외치며 군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이 의사당에 난입하여 의원들을 해산시켰고 쿠데타는 성공했습니다. 이 쿠데타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도박이었습니다. 공화국의 장군이 총으로 공화국의 의회를 해산시킨 이 사건은 그가 더 이상 혁명의 아들이 아니라 혁명의 주인이 되고자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제안통령의 자리에 올라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쥡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안정과 질서를 약속했고 실제로 놀라운 행정 능력을 발휘하여 프랑스를 빠르게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황제의 대관식, 영광의 정점과 드리운 그림자. 제안통령이 된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을 넘어 유능한 통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여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결했고 복잡했던 세금 제도를 정비했으며 전국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수많은 업적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것은 단연 나폴레옹 법정 그 나폴레옹의 편찬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지역마다 달랐던 관습법과 봉건적 법규를 하나로 통합한 이 법전은 법 앞의 평등, 사유재산의 절대성, 종교의 자유, 계약의 자유 등 프랑스 혁명의 핵심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법전 편찬 회의를 57차례나 주재하며 조문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는 훗날 나의 진정한 영광은 40번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다. 워털루가 그 모든 승리의 기억을 지워버릴 것이다. 하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 영원히 살아남을 것은 바로 나의 민법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 법전은 이후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민법에 영향을 미치며 근대 법체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왕당파의 암살 위협과 정치적 불안 속에서 그는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1804년 그는 국민 투표라는 합법적 절차를 거쳐 스스로 프랑스 제국의 황제 나폴레옹 1세로 즉위합니다. 1804년 12월 2일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린 대관식은 그의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는 한편의 연극이었습니다. 중세부터 이어져 온 전통에 따라 로마 교황 비오 7세가 그에게 왕관을 씌워주려는 순간 나폴레옹은 왕관을 가로채 자신의 머리에 직접 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왕관으로 황후 조제핀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이는 신이나 교황의 권위가 아닌 오직 자신의 힘과 의지로 황제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혁명의 아들은 이제 새로운 왕조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황제가 된 나폴레옹은 유럽 대륙 전체를 자신의 제국 아래 두려는 거대한 야망을 실행에 옮깁니다. 1805년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연합군을 상대로 벌인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그의 군사적 천재성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우익을 약화시켜 적을 유인한 뒤 안개 속에 숨겨두었던 주력 부대로 적의 중앙을 돌파하여 완벽하게 포위 섬멸했습니다. 전투가 끝난 뒤 아우스터리츠의 태양이 떠오르자 그는 병사들이여 나는 제군들이 자랑스럽다고 외쳤고 이는 그의 가장 빛나는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예나 전투에서 프로이센 군대를 프리틀란트 전투에서 러시아 군대를 격파하며 그는 유럽 대륙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을 네덜란드, 스페인, 나폴리 등 여러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며 보나파르트 왕조를 유럽 전역에 심었습니다. 이 시기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결정이 곧 유럽의 법이었고 그의 의지대로 국경선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영광의 뒤편에서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적수인 영국을 고사시키기 위해 내린 대륙 봉쇄령은 오히려 유럽 전역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끝없는 전쟁은 수십만 명의 프랑스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점령지의 민족들은 점차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황후 조제핀이 후계자를 낳지 못하자
그는 왕조의 안정을 위해 그녀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정하고 오스트리아의 황녀 마리 루이즈와 정략 결혼을 합니다. 개인의 사랑마저 제국의 논리 앞에 희생시킨 이 결정은 그가 추구했던 행복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제국은 화려했지만 오직 그의 천재성이라는 하나의 기둥에만 의지한 불안한 구조물이었습니다. 제6장 모스크바의 잿더미. 몰락의 서곡이 울리다. 영원할 것 같았던 나폴레옹의 제국은 그의 가장 오만하고 치명적인 결정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1812년의 러시아 원정입니다. 대륙 봉쇄령을 어기고 영국과 비밀리에 교역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드르 1세를 응징하기 위해 나폴레옹은 폴란드에서부터 이탈리아까지 유럽 20여 개국에서 징집한 60만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한두 번의 결정적인 전투로 러시아군의 주력을 격파하고 차르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총사령관 쿠투조프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러시아군은 정면 대결을 교묘하게 피하며 끝없이 동쪽으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후퇴하는 길 위에 모든 마을과 식량을 불태우는 끔찍한 초토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나폴레옹의 그랑다르메데 육군은 보급선이 길어지면서 텅 빈 땅 위에서 굶주림과 이질, 티푸스 같은 질병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9월 마침내 모스크바에 입성했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차르의 항복 사절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화재였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성스러운 수도에 불을 질렀던 것입니다. 텅 비고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나폴레옹은 한 달을 허비하며 차르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긴 것이 아니라 광활한 공간과 시간이라는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겨울 장군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굴욕적인 철수를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지옥이었습니다. 기온은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졌고 병사들은 굶주림에 죽은 동료의 인육을 먹거나 자신의 말을 잡아먹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잠이 들면 그대로 얼어 죽었고 지친 병사들은 신출귀모라는 러시아 카자크 기병대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베레지나 강을 건널 때는 다리가 무너지고 얼음이 깨지면서 수만 명이 강물에 빠져 죽는 아비규환이 펼쳐졌습니다. 60만 대군 중 살아서 프랑스로 돌아온 병사는 고작 3만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끔찍한 재앙은 불패의 영웅 나폴레옹의 신화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유럽은 경악했고 그에게 억눌려 있던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등 모든 국가가 그의 등 뒤에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용기는 이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오만함이 되어버렸고 그의 결정은 프랑스 역사상 최악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한때 그에게 무한한 행복을 안겨주었던 승리의 영광은 러시아의 눈보라 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제7장 백일 천하의 꿈, 워털루의 석양 속으로 지다. 러시아에서의 대패는 도미노의 시작이었습니다. 1813년 재건된 프랑스군은 라이프치히에서 벌어진 민족들의 전투에서 프로이센, 러시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연합군에게 결정적으로 패배합니다. 연합군은 파리까지 진격했고 1814년 4월 나폴레옹은 측근 원수들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황제의 자리에서 퇴위해야만 했습니다. 한때 유럽 대륙을 호령하던 지배자는 이제 승자의 관용에 따라 지중해의 작은 섬 엘바의 군주라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르봉 왕가의 루이 18세가 왕위에 올랐고 유럽의 지도자들은 빈에 모여 나폴레옹이 망가뜨린 질서를 재편하는 빈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야망의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1815년 2월 26일 그는 감시의 눈을 피해 천여 명의 병사와 함께 극적으로 엘바 섬을 탈출합니다. 프랑스 남부 해안에 상륙했을 때 루이 18세가 보낸 국왕군 제후연대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나폴레옹은 비무장 상태로 혼자 앞으로 걸어나가 낡은 코트의 가슴을 열어젖히며 외쳤습니다.
제5연대 병사들이여, 너희들의 황제가 여기 있다. 너희들 중 너희의 황제를 쏘고 싶은 자가 있다면 쏘아라.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한 병사가 황제 폐하 만세라고 외치자 모든 병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함성을 지르며 그의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용기이자 가장 극적인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총알에 맡겼고 승리했습니다. 이후 그는 파리까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입성합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군대는 그에게 합류했고 민중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루이 18세는 허둥지둥 파리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다시 황제가 된 그의 마지막 통치, 이것이 바로 백일 천하입니다. 하지만 유럽의 군주들은 경악하며 그를 인류 평화의 교란자로 규정하고 즉시 대프랑스 동맹을 다시 결성했습니다. 나폴레옹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맹군이 모두 합류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여 각계 격파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의 결전은 1815년 6월 18일 벨기에 남부의 워털루 평원에서 벌어졌습니다. 나폴레옹은 웰링턴이 이끄는 영국 네덜란드 연합군을 상대로 하루 종일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전투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지만 저녁 무렵 나폴레옹이 마지막 예비대인 최정예 근위대를 투입하여 승기를 잡으려던 결정적인 순간 동쪽에서 블리어가 이끄는 프로이센군이 나타나 프랑스군의 측면을 들이쳤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프랑스군은 완전히 붕괴했고 나폴레옹은 혼란 속에서 간신히 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워털루의 패배로 그의 백일 천하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 군함에 투항했고 영국은 그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바로 남대서양 한가운데 떠있는 절의 고도 세인트 헬레나였습니다. 제8장 세인트 헬레나의 포로, 역사와의 마지막 전투. 세인트 헬레나에서의 삶은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이 망망대해로 둘러싸인 화산섬, 덥고 습한 기후, 그리고 그를 죄수처럼 감시하는 영국 총독 허드슨 로의 끊임없는 모욕과 제약. 한때 그의 말 한마디에 유럽이 떨었지만 이제 그는 저녁 식사에 누구를 초대할지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이 마지막 유배지에서 그의 인생 최후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바로 기억과의 전쟁, 즉 자신의 역사를 직접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측근이었던 라스카즈 등에게 자신의 삶을 구술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세인트 헬레나 회고록의 메모리알 디 사인드 HNA로 남게 됩니다. 이 회고록에서 그는 패배한 장군이 아닌 시대를 앞서간 순교자로 자신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럽을 통합하여 전쟁 없는 평화로운 연방을 만들려 했던 이상주의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전쟁들은 모두 구체제의 폭정에 맞서 혁명의 이념을 지키기 위한 방어 전쟁이었다고 미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부하들의 실수나 운명의 탓으로 돌렸고 자신은 언제나 프랑스와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이자 가장 교묘한 결정이었습니다. 육체는 바위섬에 갇혔지만 그의 정신과 이야기는 이 회고록을 통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 나폴레옹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위에 묶인 프로메테우스에 비유하며 스스로를 자유의 순교자로 포지셔닝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과연 행복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였을 겁니다. 그의 마음은 후회와 분노, 그리고 채우지 못한 야망에 대한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황제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원을 가꾸고 책을 읽고 과거를 반추하며 그는 패배자가 아닌 비극적 영웅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1821년 5월 5일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그는 프랑스 군대 선봉이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51세의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필로그 영원한 신화, 꺼지지 않는 불꽃.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의 삶은 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정점과 추락의 나락을 모두 보여준 한 편의 거대한 서사시입니다. 그는 혁명의 혼란 속에서 불굴의 용기와 천재적인 결정으로 혜성처럼 나타나 낡은 유럽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의 유산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는 법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담은 나폴레옹 법전을 통해 근대 사회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개혁가였습니다. 그는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는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를 실현시킨 혁명의 계승자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유럽 대륙을 20년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복자이자 독재자였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안락한 삶이나 평화로운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행복은 자신의 잠재력을 극한까지 시험하고 자신의 의지로 세상을 주무르는 과정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상에서 맛보는 영광의 희열과 패배의 쓴잔을 모두 남김없이 들이켰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야망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위대한 업적과 파괴적 욕망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에도 우리는 나폴레옹을 통해 불가능에 도전하는 인간의 의지와 시대를 읽는 통찰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을 배웁니다. 동시에 그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비정함과 오만이 개인과 세상을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의 말처럼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은 결국 유한한 존재이며 그 어떤 위대한 영웅일지라도 역사와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불꽃은 200년 전 세인트 헬레나에서 꺼졌지만 그가 남긴 빛과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른거리며 용기와 행복, 그리고 결정이라는 인간 삶의 본질적인 주제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 시대를 넘어 영원한 신화가 된 이름, 나폴레옹의 장엄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